여러분의 시드를 얼마나 모으셨나요? 100만원? 1000만원?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모이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 불릴지 참 고민 많으시죠? 저도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그동안 시도했던 재테크를 다 정리해봤는데 10가지가 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했던 재테크 중에 버릴 건 버리고 효과 있었던 것들만 시드머니 별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이거는 나도 해볼 수 있겠는데 싶은 거는 도전해보세요.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의 시드머니가 2배는 빨리 불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시드머니가 1000만원 이하부터 정리해봤습니다. 시드머니가 1000만원 이하면 아직 레벨 1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벨 1일 때는 경제 흐름이나 경제 용어, 나의 투자 성향 이런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시기예요. 이런 과정 없이 섣불리 투자를 하면 어렵게 모은 돈 다 날릴 확률이 높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수많은 재테크 중에 시드머니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시드머니가 1000만원 이상이더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통장 쪼개기입니다. 여러분은 매달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해서 시드를 모으시나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다면 통장 쪼개기를 적용하면 지금보다 더 저축 속도를 낼 수가 있어요. 저도 이 방법으로 소비 통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통장 쪼개기 체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 3개월 지출 내용을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고정비와 소비 항목을 추론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고정비는 대출 상환, 보험료, 월세 같이 일정 금액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성격의 항목을 모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소비 항목은 쇼핑이나 식비, 데이트 비용 같이 비고정적인 성격의 항목을 모아주세요. 여기서 저는 관리비나 핸드폰 비용은 소비 항목에 넣어서 계획을 짰어요. 관리비나 핸드폰비는 매달 나오는 비용이긴 한데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매달 달라지잖아요. 매달 다른 금액을 통장에 입금하려고 하니까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소비 항목을 포함시켜서 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다른 소비를 줄이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지켰습니다. 이건 각자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더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만원이고 3개월 내역을 대략 정리해 보니까 고정비 80에 소비 100만원, 저축 120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번 달 소비부터는 소비 비용을 90만원으로 줄이고 저축을 130만원으로 늘려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살만하다 하면 다음 달에는 소비를 80만원으로 줄여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최적의 소비와 저축 비율을 찾았어요. 저축 비율을 너무 높이 가져가면 생활이 피폐해지고 스트레스 받게 돼요. 그런 경우라면 소비 비율을 좀 더 높여야 돼요. 이건 장기전이라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적당한 비율로 조정하셔야 돼요. 너무 무리하시지는 마세요. 여러분도 이런 방식으로 최적의 비율을 한번 찾아보세요. 보통 계획을 세울 때는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소비 계획을 세워보세요. 소비 계획을 다 세우셨다면 각 용도로 쓸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주세요. 소비 통장, 고정비 통장, 저축 통장 이렇게 3종류로 하셔도 되고 필요하면 더 늘리셔도 돼요.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월급날 각 통장에 계획된 금액을 나눠서 뿌려주세요. 그리고 절대 원칙은 매달 정해놓은 계획 안에서 소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통장 쪼개기 했던 방법은 지난번 영상으로 제작했으니까 더보기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두 번째는 예적금 쪼개기입니다. 앞에서 말한 통장 쪼개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예적금도 쪼개기가 필요하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예적금을 묶어두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장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2년 뒤에 3천만 원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매달 120만 원씩 적금을 들면 되잖아요. 이건 원금 손실될 일이 없으니까 나의 의지만 있으면 성공하는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적금의 단점이 중도에 해지하면 이자가 거의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금 쪼개기입니다. 매달 저축하는 게 총 12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20만 원을 하나의 적금으로 들면 만기 때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살다 보면 돈이 급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적금을 들 때 120만 원짜리 하나로 가입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40만 원씩 3개를 나눠서 가입을 하시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3개 중에 1개만 깨서 급한 돈을 융통하고 나머지 2개는 만기까지 지켜나가는 거죠. 예금도 마찬가지로 나눠서 가입을 하시면 이자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고 비상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 꼭 고려해서 예적금도 쪼개기로 관리를 해보세요. 이제 1000만 원 이하에서 마지막 재테크는 주식 청약입니다. 주식 청약은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택 청약은 많이 들어보셨죠? 주택 청약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식도 처음 시장에 상장할 때 청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상장하기 2-3주 전에 신청을 받아요. 그러고 상장하는 날 아침에 계좌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날 9시부터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가끔 뉴스에서 청약 주식이 따상을 했다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이게 주식 청약의 인기가 좋은 종목들의 기사예요. 상장하는 주식은 상장할 때 공모가 대비 2배까지 오른 상태로 거래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주식은 하루에 30%까지만 오를 수 있거든요. 이걸 상한가라고 해요.
2배로 상장하고 장중에 30% 상한가로 마감하면 이런 경우를 따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상장하는 첫날에 160%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죠. 만약 공모가가 10만원인 경우 따상을 했으면 26만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기가 좋은 주식은 수익률이 높은 대신에 경쟁률이 치열해요. 보통 청약을 하면 한 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돈을 많이 넣으면 주식을 많이 주는 비례 배정도 있는데 오늘은 균등 배정만 받는다고 생각할게요. 예를 들어서 공모가가 10만원인 주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청약을 신청할 때 최소 수량이라는 게 있어요. 10개가 제일 보편적이니까 10개라고 가정을 할게요. 10만원짜리 주식을 10개 신청하려면 100만원이 필요하죠. 근데 이 금액에서 50%만 입금을 하고 청약을 하시면 돼요. 그 금액은 증거금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주식 청약 신청하려면 50만원이 필요한 거예요. 신청 기간이 끝나면 보통 다음날에 결과가 나와요. 한 개를 배정받으면 남은 40만원을 돌려받아야겠죠? 이건 증권사마다 다른데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입금이 돼요. 수수료가 있는 곳은 수수료도 제하고 입금이 됩니다. 주식 청약을 하면서 초반에 경제 공부 겸 치킨값 버는 용도로 하시면 경제랑 주식을 조금 더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뭐라도 벌어야지 공부가 좀 재밌거든요. 청약을 해서 받는 주식은 당일 바로 파셔도 되고 괜찮은 주식이다 싶으면 길게 보유하셔도 돼요. 그럼 청약을 하기 전에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 공부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청약 일정과 이 주식이 얼마나 괜찮은지 매력도라는 값으로 알려주는 어플이 있어요. 이것도 지난번 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시드가 1000만원 이하일 때는 짠테크와 예적금으로 시드가 모이는 체계를 먼저 만들어놔야 돼요. 그와 동시에 주식 청약하면서 주식이 어떤 성격의 투자처인지 본인이 맞는지 탐색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1000만원 이상을 모았을 때 추천하는 재테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이 정도 모으셨으면 어느 정도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거고 저축하는 습관도 들었을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 금, 현금 이렇게 세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주식은 공격 포지션이고 금과 현금은 방어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반부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재테크를 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인 재테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재테크는 멘탈 싸움이라서 안정적으로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유리해요. 그리고 내 성향도 중요해요. 주식이 반토막 나도 잘 버티고 멘탈이 안 흔들릴 자신이 있으신 분은 주식 비중을 좀 더 높게 가져가셔도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수익률을 높이고 싶어서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시면 하락장에 멘탈이 털려서 크게 손절할 가능성이 높아요. 수익률을 누구나 높게 가지고 가고 싶죠. 주식의 비중을 판단하는 기준은 수익률이 아니라 하락장에 버틸 수 있는지 여부예요. 그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주식 안에서도 해외 주식, 한국 주식이 있고 변동성이 높은 개별 주식이 있고 비교적 변동성이 적은 ETF 같은 상품이 있는데 주식 안에서 포트폴리오 짜는 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저는 주식 5, 금 2, 현금 3 포지션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이유는 주식이 떨어졌을 때 안전자산인 금이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이 손실을 상쇄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물론 반대의 상황에서 수익은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주식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있어요. 금이 주식과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는 거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현금 포지션은 주가가 폭락하는 시점에 저점 매수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용도예요. 이렇게 유동성을 확보해 놔야지 하락장에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각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비중을 조금 조절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하락장에서도 멘탈을 유지할 수 있는 본인만의 비율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5천만원 이상 모았을 때부터는 부동산 투자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억 시드를 모으고부터는 부동산 경매, 내 집 마련, 그리고 창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셋 중에 한 곳에 집중할 생각으로 비교하면서 리서치를 했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했었던 것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했어요. 그때가 2020년도였는데 코로나가 막 시작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때 렌탈 스튜디오 겸 파티룸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부동산 임장도 같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결국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를 사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운이 좋게도 수익을 내면서 그 뒤로는 부동산에 관심이 늘었어요. 경매 스터디도 시작하고 경매 물건 임장도 여기저기 다녀보고요. 어떻게 보면 그때가 제 투자 인생의 변곡점이었어요. 저는 주식 투자만 했을 때에는 무형물인 주식을 투자하면서 왜인지 모를 불안감이 있었는데 보고 만지고 사용할 수 있는 현물인 부동산은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부동산에 조금 더 집중하는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성향에 맞는 투자처를 꼭 찾으시길 바랄게요. 저는 재테크는 하나의 나라를 세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각자 나라의 왕이 되는 거고 돈은 그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돈이 나의 백성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재테크를 하면 돈을 더 귀하게 다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해서 하게 되고 소비를 할 때도 조금 더 신중하게 소비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백성들 모으는데 힘들어도 어느 정도 모이고 체계를 갖고 자기들끼리 일을 하는 시기가 오면
소문이 나서 그런지 더 빨리 더 많이 모이게 되더라고요. 또 바라보고 있으면 뿌듯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각자의 나라를 잘 만드시고 어진 임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